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고금일서학과의 김범철입니다. 예, 오늘 그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지역학 강좌 첫 시간을 강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미호천유역의 청동기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과거에 대해서 고고학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지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특색을 이제 살피는 것인데 그 특색 중에 좋은 특색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또 좀 내세우고 싶지 않은 특색도 밝힐 필요가 있겠죠. 특색은 또 다른 지역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혹은 또 더 큰 맥락에서의 이 고찰이 중요하게 됩니다. 15년 전쯤에 제가 이 호서 지역의 그 지역사 서술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방사 혹은 지역사 서술은 잘 가다가 끝에 가면 결국은 우리 고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서 서울 가서 뭐 한 거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의 소년급제해서 서울을 가고 나면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 지방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지역에 좀 우수한 것,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국에 다다라서는 결국 최고, 가장 오래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최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더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최대, 더 비기스트 혹은 더 라지스트에 대한 얘기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학의 당초 취지에 비하면서 바라보자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최고 최대를 다루면서 나머지는 다 뒤안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학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역학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한번 총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시대 여기서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이 지역의 특색일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호천 유역, 유역이라는 말 많이 쓰죠. 유역은 천, 강, 그 하천의 주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디까지가 주변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역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강이 강수를 모으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분수령이라는 말 쓰죠. 분수령. 산 꼭대기에 비가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분수령입니다. 유역이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비가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어느 강으로 가냐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보다는 그 유역의 면적을 따지거나 유역의 범위를 따질 때는 산지나 산맥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로 둘러싸여서 강수가 이게 떨어지는 물이 그 강으로 가는 범위, 그것이 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이게 독립적인 지형 공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 행정구역의 의미가 좀 희박한 선사나 고대에서는 이 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강 안에서는 강이 또 큰 강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는 지류들이 있죠. 그 지류들과 함께 그 유역 안에서 수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호천 유역은 미호천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미호천은 총 연장이 89.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형 분석을 통해서 정해진 획정된 유역 면적은 6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7개 시군,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천안시, 세종시 등 이런 7개 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강의 유역, 이 미호천 유역이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그리고 또 우리의 정서에 남아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미호천 유역은 충청북도를 이제 이 충청도 자체가 충주하고 청주의 이 결합어죠. 그렇죠? 이 동부는 충주, 서부는 청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여기 서부 쪽인데 이 서부의 그 충청북도의 서부의 핵심에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 포스터에 2013년, 14년 이런 때 무렵의 포스터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전시회라든지 학술 행사에 미호천은 자주 거명됩니다. 우리랑 많은 관련이 있고 정서적 유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의 경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독립적인 지형 공간, 사람이 지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이상 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서와 고대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런 독립적인 지형 공간이 유효한 단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선사문화 양상에 있어서는 주변에 이제 그 미호천처럼 이제 유역이 정해지는 유역들이 있겠죠. 유역과는 다른 주변 유역들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이 관찰될 가능성도 높다. 한번 청동기 시대를 보시면서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안성천, 남한강, 달천, 삽교천, 금강, 공주 이러는 게 이름이 묻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형 분석을 통해서 이 범위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이게 이미 수자원 정보로도 널리 공개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대등한 어떤 이 중권역 단위의 이 수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미호천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동기 시대,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라는 명칭은 청동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도구의 발달, 특히 도구의 재질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19세기 유럽적인 전통이 일본을 거쳐서 이 동아시아에 전달된 결과입니다. 이 삼시대법, 도구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이 삼시대법,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 삼시대법은 고고학을 하시는 전공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아마 학부 1학년 때 듣는 얘기일 것인데 크리스티안 톰센이라는 덴마크 왕립박물관의 관장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유물이 많은데 전시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는 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구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석기에서부터 이 철기로의 발달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서기 전 오랜 전 그리스 학자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그냥 그 굉장히 관념론적인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 양반은 이제 덴마크 왕립박물관에 유물 전시를 할 때 그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 3시대 체계는 유럽은 물론이고 근동 지역, 그리고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근동 지역, 그 다음에 인디아, 인도 지역 이런 데로 넓게 퍼지고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지의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3시대 체계를 쓰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지 않고요. 중남미가 그렇지 않고요. 일본이 그렇지 않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우리가 주로 이 골격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동기 시대 말고 다른 의미를 쓰자는 다른 용어를 쓰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청동기 시대 하면 따라오는 그 개념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유럽식의 3시대 체계의 소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청동은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청동은 그 우리가 노쇠그릇 같은 색깔입니다. 노쇠그릇 같은 색깔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독일 한 지역에서 나온 독일의 그 퇴장 유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모아갖고 땅속에 묻어놓은 그런 유적에서 나온 이 고리가 있는 도끼인데, 청동 도끼인데 다 복원해서 닦아놓으니까 부분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초록 녹들이 있습니다. 녹이 있지만 원래 색깔은 이런 색깔에 가깝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흔히 초기 문명이라고 하는 지역들에서 더 현저하게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청동기 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시 도시 문명 국가라는 말입니다. 세 개의 단어지만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합니다. 도시는 문명을 담는 그릇이고요. 도시가 발달하면 국가 체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거의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한두 사례가 국가 없이 도시가 발달하거나 도시 없이 국가가 발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가 없이 도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도시가 없는 국가들은 더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동남아시아에 아주 한 사례, 두 사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인류사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의미가 크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세계 초기 문명지들의 도시들입니다. 이 아래 그림의 우룩, 이것은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도시고요. 최초 도시고 모헨조다로 역시 그 인디아 문명의 인더스 문명의 최초 도시고 이 정저우 이곳은 중국의 최초 도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몇몇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 갔을 때 이 복원해 놓은 성벽을 봤는데 이 도시는 지금 현재까지 한 10가지 기준에 의해서 도시다, 도시가 아니다를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그 10가지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다 이래서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 있는 서기전 7000년 무렵의 이 차탈휘익이라는 터키 유적입니다. 이게 최초 도시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굴한 이안 호더라는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조차도 이것은 도시가 아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는 그 시대 엘리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세계관은 도시구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길, 건물의 배치 등등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도시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뭐 오른쪽에 두 개는 다 중미, 남미의 유적, 그 도시 최초 도시 유적들입니다. 이런 최초 도시 유적들의 의미를, 도시의 어떤 발생의 의미를 천재고학자 고든 차일드는 도시혁명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뭐 도시혁명뿐만 아니라 혁명을 좋아하세요. 그 이전에 신석기 혁명 혹은 또 농업혁명이라는 말로 이 사건들이 인류사의 발달 과정, 변천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청동기 시대의 도시문명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말은 뭐하고 발달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청동기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서 살핀 초기 문명지 혹은 세계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청동기 시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청동기의 등장으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묵문토기, 민문이 토기의 등장으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라는 말 대신 묵문토기 시대, 민문이 토기 시대라는 명칭을 쓰자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느냐?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선사시대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특히 요동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0세기, 서기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이 묵문토기들이 등장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늦게 특히 요동 지역에서 귀걸이, 단추, 뭐 고리, 낚시 이런 조그만 자그마한 청동기들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청동기 시대 인지부터 청동기 시대의 자체적인 변천 과정을 설명한 데서도 이 청동기보다는 토기가 훨씬 더 주목을 받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는 우리 고고학의 편년상 선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죠. 역사시대부터 이제 문자 기록이 있는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기 동안, 근데 이게 그런 어떤 너무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 청동기 시대를 선사시대로 보아야 될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지만 또 그 실체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고조선이라는 국가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고조선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건데요. 서기전 8세기, 우리 치면 남쪽으로 치면 청동기 시대 중기 무렵에 이미 최소한 8가지의 법조문을 가진 국가가 있었죠. 연맹왕국적 성격을 가진 국가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역사시대죠? 역사시대거나 또 혹은 뭐 낮춰봐도 원사시대 정도에 해당될 것인데,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다소 무색해질 수는 있습니다. 북한 학자들은 이미 3,500년쯤에, 서기전 3,500년쯤에 우리 문명이 있었고, 이게 고조선을 이미 선사에서 뺐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항상 제가 이 선사 문화의 흐름, 특히 청동기 시대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를 볼 때마다 불만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보는 이 한국사 책에 보면 북한에서는 고조선이 있는데 남한은 그냥 움집이나 짓고 톡이나 만드는 사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회가 안쪽에서 연맹왕국적인 성격가 생기는 정치적인
발달 과정을 겪는데 주변이 아직도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움집에 살면서 톡이나 만들고 뭐 물고기나 잡고 하는 시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한 사회에서도 이 계층 사회가 형성되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째 이 인류사 전반으로 보면 계층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를 일컫습니다. 또 신분이 세습되면서 그 신분 체계의 정점에 있는 수장, 우리가 흔히 영어식 표현 치프가 느슨하게나마 통제하는 정치체가 형성돼가는 사회인데, 이 사회가 톡이나 만들고 움집에 사는 정도의 서술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 청동기 시대는 약 한 1350년쯤 정도 지속되는 사회입니다. 1350년 정도 혹은 1300년 정도 지속되면서 정체되어 있는 사회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자체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한 시대를 또 잘게 쪼갭니다. 그 내부에서. 그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역동적인 변천 과정을 거쳤다는 것,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 시기가 뒷 시기와 다르다. 뒷 시기는 앞 시기와 다르고 또 그 다음 시기는 다르고, 이러면 더 잘게 쪼개면 더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고학에서는 그게 그렇게 세분해서 쪼개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1300년 넘게 지속되는 청동기 사회는, 청동기 시대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두 번, 크게는 두 번, 한 네 번 정도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분기를 설정하는 건, 고고학은 뭐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문자를 다루지 못하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남긴 유물 혹은 집터와 같은 유구,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이 고고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톡이라는 자료, 또 혹은 집자리라는 자료를 가지고 그 달라짐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톡이나 집자리 등등을 좀 묶어갖고 유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해요. 유형은 원래 모든 한 시대 혹은 동일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과 유구의 총합체, 복합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고고학에서는 곧바로 고전적인 정의입니다만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기, 오늘 강의에서 네 시기 정도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그런 어떤 톡이나 집자리의 양식, 그러니까 주거 양식에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각 시기에는, 각 분기에는 대표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기, 전기, 중기, 후기, 이 네 시기 정도로 나누는데, 거기에는 각각 조기에는 미사리 유형, 전기에는 가락동, 역상동, 흔학리 유형, 그 다음에 중기에는 송국리 유형, 그 다음에 후기에는 수성리, 교성리 유형이 있다고 보면서 서술해 가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문화도 이런 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미호천 유역에는 상당히 많은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다른 비슷한 주변의 유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점을 찍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면서 한번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삶의 공간. 이 삶의 공간은 역시 집과 마을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거와 취락의 문제를 한번 토기를 비롯한 유물과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의 대표 유형 이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름과 함께 요런 내용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요것이 청동기시대 조기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기의 대표 유형은 미사리 유형입니다. 이 미사리 유형은 평면이 방형계통의 주거에 그 안에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그 화덕이 주위를 돌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을 돌을 까는, 그래서 돌간 돌두름식 화덕이 있는 것을 그런 주거하고, 토기로는 아래쪽에 이 대표적인 토기 4가지 종류를 했는데 아마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토기는 이렇게 입술 조금 밑에다가 띠를 따로 하나 붙여요. 띠를 하나 따로 붙이고 거기에 칼침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강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목 돌대문톡이나 입술 끝에다가 이렇게 띠를 좀 더 덧대서, 이렇게 얼핏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입술이 이중인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중구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구연의 다양한 문양들, 구승 강목, 거치문, 절면문, 강목문 이런 것들을 거치문, 점절문, 강목문 이런 것들을 문양을 시문하는 이런 토기들이, 다양한 토기들이 나타나는, 공존하는 시기가 이 조기고, 이런 유형을 우리가 미사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상은 미호천 유역에서 증평 송산리 의적에서 보입니다. 집은 2채밖에 발견이 안 됐고요. 유물도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송산리 유적, 증평 송산리 유적은 주목할 만한 유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조사된 건데요. 이 테크노폴리스, 이 송절동 일대 이 테크노폴리스 유적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 지적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름을 무슨 고고학에서는 주로 유적 이름을 동이나 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붙이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 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테크노폴리스 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여기 역시 이 시기에 해당되는 2개의 주거지가 나왔는데, 평면은 장방이고 돌두름식. 이건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데요. 그 바닥에 화덕의 바닥에 돌을 깐 흔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유적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절상돌대문, 이중구형 거치문 토기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유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개 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적이 넓고 다양한 문화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기, 전기, 중기, 후기의 문화 양상이 다 나타나고요. 청주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청동기 시대 집자리들이 확인이 되고, 또 이 저장용 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덤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서 확인된 문화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도 좀 주목을 하고, 또 새로 계속 발굴이 이어질 테크노폴리스 4차, 3차 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 유적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이 청동기 시대,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시대 조기 양상은 그 3개 말고 또 하나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넓은 지역에서 18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달랑 3개소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미호천 유형만의 양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동기 시대 조기 유적은 50개가 될까 말까, 50개소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호천 유형 따져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당시에 조기의 문화 양상이 미호천 유형에서 확인된다는 거 하고요. 또 이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릉이나 산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변에 충적대지에 유적들이 입지한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전기 양상 봅시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 공존을 하는 식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각각 초기 발견이 일찍 이른 시기에 연구를 남한에서 고고학이 정착을 하면서 이른 고고학 연구를 한 초창기에 정해졌던 이름들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락동 유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가락동, 그 다음에 역삼동 역시 서울의 역삼동 역삼동에 있는 유적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요. 흔암리는 다 아다시피 여주 흔암리, 여주군에 있는 흔암리 유적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전기에는 주로 이렇게 길쭉길쭉한, 평면이 길쭉길쭉한 이런 주거지들의,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고요, 사각형 계통이죠. 그래서 방형 계통입니다. 길쭉길쭉한 것에 가락동 유형은 이렇게 돌두름식, 돌을 사용해서 화덕을 만드는 돌두름식 화덕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이 역삼동 유형과 세 번째 보이는, 이제 왼쪽서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이는 흔암리 유형은 돌로 두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를 약간 살짝 판 구덩식 화덕을 나타납니다. 토기로는 가락동 유형은 토기의 입술 부분에 띠를 덧대고요. 그 띠와 토기의 벽이 만나는 그 점에다가 짧은 사선을 시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구연 단사선, 이것이 가락동 유형을 대표하는 문양 모티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동 유형은 공열문, 구멍열 무늬가 되겠습니다. 흔암리 유형은 이 역삼동 유형과 가락동 유형의 토기 양식에서 보이는 것이 다 같이 나타납니다. 문양 모티프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이 한 토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암리식 토기라고 하고요. 그 토기와 이렇게 길쭉한 주거지의 구덩식 화덕을 갖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흔암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청동기 시대 전기가 있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청주 용정동 유적에서는 13개 주거지가 발견됐는데 대표적인 가락동 유형입니다. 장방형의 평면을 가진 주거지에 돌두름식 화덕이 있는 이런 주거가 있고요. 거기에 이중구연 단사선문 토기와 다양한 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락동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 가락동 유형은 대전, 지금의 세종시 대전, 청주 요 지역,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이 만나는 그 지역이 핵심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주로 우리가 역삼동이나 흔암리 유형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가락동 유형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이 대윤리 유적입니다. 대윤리 유적은 당초에 이 주거나 토기 양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집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분포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랑을 좀 야트막한 또랑을 파놨는데 이게 3열을 이루어요. 3단계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환호, 우리가 그 해자를 들어서 환호, 해자 환호 이러죠. 그 환호의 아주 오래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적인데, 그래서 뭐 그것들이 이제 뭐 어쨌든 그 방어를 하기에는 좀 좁고요. 아마 이 주거 공간을, 주거 구역을 구획한 것이,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3열의 구를 통해서, 또랑을 통해서 이 복원된 그림, 이쪽에 있는 복원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거들이 9개의 주거의 배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천안은 뭐 충남이긴 하지만 이 미호천 유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천안의 운전리 유적은 앞서 살핀 흔암리 유적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3개 지점에서 13개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가 발견이 됐는데요. 구덩식 화덕을 갖춘 평면이 세장방형. 우리가 세자는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장방형 중에서도 더 길쭉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세장방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세장방형 주거에서 이중구현 단사선과 공연의 모티프가 다 나타나는 흔암리식 토기가 나타나는 유적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런, 분명해서 나온 겁니다만, 우리가 두형 토기, 두자가 이게 콩두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콩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두자라는 글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두형토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형토기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암리 유형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주 학평리 유적, 다음으로 살펴본 청주 학평리 유적은 이 유적 역시 가락동 유형 유적입니다. 근데 이 유적을 왜 거명을 하느냐, 가락동 유형 보지 않았냐 하시겠지만, 이 유적은 좀 다른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를 하면서, 청동기시대 고고학을 하면서 비파형 동검이 주거지에서 나온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유적이 발견되고 나서 KBS, 청주 KBS인가 인터뷰를 한 것도 있어서, 아들이 막 그 인터뷰를 마치고 오니까 TV 출연을 축하한다면서 그림을 그려놨던,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놨던 것을 그 생각이 나네요. 비파형 동검이 이 무덤 아니고 주거에서 나오는 것은 또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부장품이 아니라 생전에도 위세품, 본인의 위세를 뽐내는, 본인의 지위를 뽐내는 그런 물건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거의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비파형 동검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전자 쪽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몇 가지 유적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런 살펴본 유적과 나머지 양상을 종합해 볼 때,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66개소의 유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확인된 게 크든 작든 66개소의 유적이 확인이 되고요. 유물과 주거 양상은 일반적인 전기 양상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바가 없는데요. 이런 개별, 서로 좀 배타적으로 존재했을 이런 유형들이 한 주거나 한 취락에서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굉장히 유적이 조기에 3개 있다가 갑자기 66개로 늘어났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를 대도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것 또한 그 남한 지역, 뭐 북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가 1970년대 이후 잘 많이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인구 문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연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됐죠. 그래서 남한 사례만 보더라도 조기에서 전기로 넘어오면서 청동기 시대는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격한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전기 주거지들 대체로 그 구릉상에 있고 약간은 어떤 산지에도 있고 한데 미호천 유역의 전기 주거지들은 저평한 평지에 있습니다. 천배나 충적대지상에 있다는 것이 조금 이채롭습니다. 다음은 중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기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 송곡리 유형이라는 물질 문화입니다. 이 송곡리 문화는 그냥 그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분이 용이합니다.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앞시기 계속 주거들 평면 보여드렸죠? 다 길쭉길쭉한, 우리가 좀 그 한자형을 쓰면 방형계통의 주거들이었는데, 이 송곡리 유형은 기본이 원형 주거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사시대를 보면, 이 선사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의 방향과 집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자연관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당시의 어떤 이동성, 생활 패턴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쭉길쭉한 집에 살던 사람이 동그란 집에 산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요 지금 커서가 안 보이지만 이 위에 사진에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왼쪽 위쪽에 있는 주거를 보시면 가운데 타원형 구덩이가 있고 그 타원형 구덩이의 양쪽 끝에 또 다른 기둥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입체감을 없애고 평면을 그리면 어린아이들이 돼지 그릴 때, 그래서 돼지 그릴 때 돼지 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칭이 돼지코인데, 이런 주광통학인데 용도가 아직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큰 그 중앙 기둥을 꽂기 위한 자리라고 보는데, 이런 전혀 다른, 앞선 시기와는 전혀 다르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밀도 있게 평택과 포항을 잇는 그 선 서쪽, 그러니까 우리 남한 지역으로 치면 서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분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틀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은 이 평면 형태가 네모난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돼지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떼서 휴암리식 주거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송곡리식 주거지가 아니고 휴암리식 주거지라고 떼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좀 뭐 있긴 하지만 좀 앞선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앞선 시기와 주거지 평면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토기 양상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송곡리식 토기라는 게 나타나요. 송곡리식 토기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왼쪽 그림, 토기가 다양한 크기를 가지면서 모양은 다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배가 볼록하죠. 그리고 받침 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부라고 하는데, 저부는 굉장히 좁게
축약돼 있다고 합니다. 축약이 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토기에 이렇게 그 입술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전에 그 밑에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은 굉장히 짧고 입술은 바깥쪽으로 나가지만 짧습니다. 이렇게 볼록한 토기, 이런 토기들, 입술은 바깥쪽으로 하는 외반 구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토기들을 이 다양한 크기 이런 토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없던 토기들이에요. 이 구분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토기들이 석기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체성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이런 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평택에서 포항을 잇는 선 서쪽, 남한으로 따지면 서남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가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전기보다 더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송국리 유형이 확산됐던 그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과연 그런 것이 미호천 유역에서 확인될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송국리식 주거지 외에 주거의 모양은 전기에 있던 방형계통의 구덩식 화덕을 쓰는 그런 주거지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토기는 송국리식 토기가 나오는 주거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이 참 묘한데요. 소형 방형. 방형 주거지인데 소형이다. 이래서 소형 방형이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는데 이 소형 방형 주거도 이런 중기에 해당됩니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런 양상은 볼 수 있는 곳이 청주 쌍청리 유적입니다. 그 통합되기 전에 청원 쌍청리 유적이었는데 청주 쌍청리 유적에서 연식이 있는 학자들은 굉장히 간혹 청원 쌍청리 유적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3개 지점에서 이 주거가 확인이 됩니다. 이 송국리식 주거가 확인이 되는데 그 송국리식 주거가 많긴 하지만 방형 주거도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송국리형 주거가 조금 많은 원형 계통에 아까 돼지코가 있는 주거가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46기로 이 미호천 유역에서는 굉장히 큰 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는 그 송국리 중기라고 하지만 전기에 가락동식 주거지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 중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유구에서는 송국리 토기가 주로 나오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저장구덩이가 나옵니다.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장구덩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저장구덩이는 구릉상에 씁니다. 왜? 배수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물이 나면 안 되니까 밑에서. 그래서 구릉상에 있는데 평지에 이렇게 많은 저장구덩이가 있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다음은 이 최근 발굴된 용암동 운동동 유적입니다. 이 용암동 운동동 유적이라 그러면 어딘지 잘 감이 바로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청주 분들은 잘 아시는 청주 동남지구입니다. 청주 동남지구 개발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을 지금 청주 동남지구를 다 아울러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여기 자문을 한번 갔다가 옛날에 그 동이 있을 때는 길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다 파헤쳐놨고 나오는 입구를 못 찾아서 차로 한 10분을 뺑뺑 돈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그러니까 차로 돌아도 돌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여러 지점이 발굴됐습니다만 그중에 4개 지점에서 청동기 시대 집자리들, 특히 중기에 해당되는 송국리식 주거지와 휴암리식 주거지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쌍청리보다 더, 조금 전에 살펴본 쌍청리보다 더 이 둘 간의 비율이 유사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송국리형 주거면 송국리식 주거지만 있는 유적이
저 충남 지역 같은 데서는 많은데, 그리고 또 휴암식 주거지가 있는 유적은 숫자는 적습니다만 그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서는 대등한 비율로 나온다는 것이 다소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155기의 저장 구덩이가 발견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밑에 기둥구멍으로만 추정을 하지만 고상식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위에다가 건물을 만드는, 목조 건물을 만드는 이런 고상식 건물의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 유적은 이제 다시 찾아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쪽의 사진이 그때 조사할 때의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그 땅바닥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무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공이형 주거, 그 다음에 송리식 주거, 휴암리식 주거,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형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없었던 조금 이렇게 그 핵심 지역에서 잘 안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 미호천의 몇몇 유적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 석공리 유적인데, 이 석공리 유적은 아직 제가 그 청동시대 중기의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이 이렇다고 할 때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소형 방형 주거들이 나타나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화덕자리도 있고, 그 구덩식 화덕자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 방형 계통인데 한 4개가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그 호수도 3, 4, 5, 6 딱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공리식 토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방형 주거지. 그러니까 이 중기를 알리는 요소들이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 문화를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 이 확인된 이 중기 유적은 49개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에 비해서 중기로 가면 더 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조금 뭐 주거지 숫자는 좀 많아져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유적에 들어가 있는 주거의 숫자는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거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 그다지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유적수가 줄어요. 이것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유를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청동이 정기에서 중기로 오면서 인구가 이 지역에서 좀 줄어듭니다. 분포의 양상은 앞서 살핀 전기 유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주로 진처 쪽의 평야, 그 다음에 청주에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 그 무심천변이나 이 그 미호천 본류의 주변에 있는 그런 평지, 그 다음에 저 천안 쪽으로 넘어가는 평지, 이런데 유적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 이 양상은 뭐 전기와 다를 바가 없고요. 개별 주거의 모양이라든지 문화 내용을 개별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중기 문화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데, 간혹 이형적인 것이 좀 나타난다. 또 그리고 앞서 살핀 대로 원형과 방형 계통에 우리가 돼지코가 달린 그런 주거지들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 일반인이 흔히 볼 수 없는, 전문가들이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돼서 그런지 인구가 상당히 주는 모습을 보여요. 혹자들은 요새 최근에 이 방사탄소연대를 가지고 그 방사탄소연대의 분포를 가지고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널리 쓰이지만,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해도 되는, 연대만 있으면 뭐 이렇게 좀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니까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남한 지역에서. 그런데 일본 특히 구주 지역에서, 큐슈 지역에서 인구가 제법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이주했다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그런 주장을 굉장히 용감하게 제시하는 분도 소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시기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럼 다시 일본에서 돌아왔을까요? 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인구가 남한 전체에서는 상당히 준다. 이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후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수성리, 교성리 유형입니다. 수성리는 지금의 남양주시에 있는 수석동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성리는 서천에 있는 유적입니다. 보령에 있는 유적입니다. 서천 보령 이 지역에 있는 유적인데요. 이 시기 유적들은 특히 이 시기에 후기에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주거 유적들은 취락은 다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소에 입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고소가 아니고 누구를 이제 고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높은 지대에 사방이 조망되면서도 외부로부터 견제를 덜 받는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의 어떤 자그마한 사각형 주거지들이 특징이고요. 또 토광식 화덕도 있지만 벽구식 화덕, 벽 쪽에 붙여서 화덕을 만들고, 이 후기의 늦은 시기로 가면서 남해안 일대에서는 이것이 고래처럼, 우리 고래라고 하죠. 연도가 있는 이런 연기가 빠지거나 불길이 빠지는 이 연도가 있고, 초보적이거나 고전적인 형태의 이게 온돌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기로는 이 토기 또한 참 구분을 못하기가 쉽지 않은, 헷갈리기가 쉽지 않은 토기들입니다. 점토대 토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렇게 입술 주위에 띠를 따로 하나 붙입니다. 이게 전기 이중구 토기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쇠뿌령 손잡이인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조합식 쇠뿌령 손잡이가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런 흑도 장경호, 목이 긴 검은 항아리인데 표면을 막 문질러서 반짝거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제사 때 쓰는 제기처럼 생겼죠. 이걸 고배라고 하는데 고배형 토기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이 조합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 시기에는 그동안 없었던 청동기들이 드디어 끝날 무렵에 한 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선 시기, 그러니까 중기까지의 청동기라고 한다면 비파형 동공과 조금 몇 점 안 되지만 동부 정도가 다였을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아는 청동기의 대부분이 종류로 따지자면 종류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 청동기들은 실용기는 거의 없고요. 대체로 다 의례를 위한 청동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오는 종류들을 상당히 대체로 실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대신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제 실측을 하는 실측 도면입니다. 농경문 청동기, 방패형 동기, 견갑형 동기, 나팔형 동기, 이런 다양한 청동의기들이 이 시기에 점토대 토기 문화와 굉장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공간은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서 점토대 토기하고 흑도장경화하고 이런 청동의기들이 같이 나타나서 이 두 문화의 연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문화의 양상은 청주의 용암운동동, 아까 그 중기를 살펴보면서 살핀 유적인데요. 청주 동남지구. 이 유적에서 확인이 됩니다. 총 11기의 주거에서 청동기 후기 문화의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기 그러니까 별로 하겠지만 이 미호천 유역의 발굴 역사상 가장 큰 청동기 시대 후기 취락입니다. 제일 많이 발견됐어요. 나머지는 한두 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대다수는 분묘 유적인데 이렇게 11개나 되는 그 주거가 한 취락 내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뭐 지점은 좀 다른, 이건 지점도 거의 모여 있어요. 그 지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여 있어서 그 앞으로의 발견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또 높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구로 구분이 된 지역에서 이렇게 위에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구로 구분이 된 지역에서 이렇게 노란 게 이제 주거들인데 주거들이 나타납니다. 모여서 나타나고 거기에서는 이런 그 주거의 모양은 대체로 이렇게 사각형이고 가운데 구덩식 화덕이 있든지 아니면 벽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화덕이 그리고 고래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여기 대표적인 뭐 원형 점토대 토기 그러니까 요 띠를 단면을 잘라보면 동그랗다고 해서 원형 점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점토대 토기가 나타나고요. 요게 이제 조합식 우각형 파수 그러니까 결합식 그 쇳불형 손잡이입니다. 그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해갖고 토기 옆에다가 붙이게 되고 요런 석기 그다음에 또 인지가 안 되시겠지만 여기 아까 말했던 고배형 토기에 그 접시하고 대가 붙은 그 부분입니다. 이런 토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총 8개소 유적이 확인되는데 중기의 비해서 유적 수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게 앞서도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후기 문화의 이런 식의 유적들이 대체로 높은 지대에 아주 산 정상부 이런 데 주로 있는데 이 유적들이 다 보시면 평야지대에 있어요. 하천변 충격대지 상에 있고 이것은 또 좀 이채롭습니다. 이건 아주 늦은 이 후기의 늦은 단계에 가면 남부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이채롭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삶의 공간, 취락과 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죽음의 공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토기의 양식적 변화, 그 다음에 주거 양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그에 따라서 세 분기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 대표 유형도 설정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무덤은 그렇게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덤은 대체로 그 틀 안에서 무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편입시키는 경향을 띱니다. 죽음의 공간, 무덤은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절대 다수가 고인돌, 지성묘 유적들입니다. 60개가 넘고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이 뭐 주요 정황 표현에서 그 60개가 다 안 됩니다만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포 양상은 역시 다른 전기 중기에 나타나는 취락 유적들이 나타나는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고인돌 모르는 또 대한민국 사람 별로 없죠. 고인돌 다 압니다. 지석묘라고 합니다. 이 지석이란 말은 큰 돌을 받치는 돌. 그 괜돌입니다. 괜돌. 그래서 고인돌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얻는 돌, 상석이라고 하는데 그 윗돌, 이 고인돌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명칭은 그 받친 돌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탁자식만 있고 남쪽에는 기반식만 있다고 해서 북방식, 남방식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에서도 북방식이 탁자식이 발견되고 저 더 북쪽에서도 기반식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런 명칭을 그대로 쓰진 않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호서 지역 지석묘를 다 한번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보령을 경계로 확실히 주된 분포는 위쪽은 탁자식, 밑에 쪽은 기반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엄밀하게 맞지 않지만 대체적인 북방, 남방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데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개석식은 전에는 이것이 무지석식으로 혹은 변형 남방식으로 불리던 형식입니다. 세상에 지석묘가 지석이 없는 지석묘입니다. 고인돌이 없는 고인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남한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보면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7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무덤방이 지하에 있고 별도의 뚜껑돌이 있고 그 위에 윗돌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뚜껑돌 없이 바로 이 윗돌로서 뚜껑돌을 대신하고 또 윗돌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만 아주 소수입니다만 이 위석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탁자식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무덤방이 있는데 여러 개의 지석으로 이 자체를 무덤방을 만들어요. 위자가 우리가 주의할 때 두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석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표적인 게 이제 전라남도 지역이나 제주도에 나타나는데 옛날에 이제 제주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제주도식 지석묘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것이 일단 발견이 쉽잖아요. 눈에 잘 띄고 또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하면 우리가 이제 지석묘 또는 고인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도 이 돌멘의 일종이거든요. 돌멘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돌멘은 이 탁자식만이 돌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멘은 이제 이게 거석 무덤 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큰 돌을 올리는 이 돌멘은 에 관한 우리나라가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앤드류 셔렛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그 대서양에 면한 유럽 지역, 애틀랜틱 유럽이라고 하는데 그 애틀랜틱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거석 문화가 있다, 거석 분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만기 있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논문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양반아 한국에 안 와봤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전라남도에만 25,000여 개, 2만 여기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면서 전 한반도에 분포하면서 아마 전근대 사회에 이게 막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대충 전근대 사회 해방 무렵만 해도 해방 좀 전에 일제 시대 전까지만 해도 한 5만 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기를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의 만기를 가지고 자랑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이것이 청동기시 대표 묘제라고 하지만 청동기시는 내내 쓰인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것이 축조된 시기, 이 거석분묘, 큰 돌을 갖고 무덤을 만드는 이 거석분묘는 청동기 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는 뭐 얼마 안 되는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축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덤으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표식, 표지, 자 여기 우리 땅이야 하는 식의 표지 정도로 사용됐을 가능성,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외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조 방식이나 묘실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미호천 유역에 굉장한 지성묘 유적이 발굴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이런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외형으로만 구분하기가 어려운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묘를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60몇 개, 64개인가 하는 그 유적이, 고인돌 유적이 적게는 하나, 혹은 많게는 한 7, 8개가 한 주변에 모여있는 이런 지성묘 유적들이 있는데 모두 다 양상이 그렇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을 그 작년 초에 썼었는데 모양조차 않으나 다양한 양상이 다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달리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이게 멋있는 대단한 지성묘 유적을 보여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나 단 이 충북대가 발굴했던 청원, 옛날에 청원의 아득이, 가오리라는 명칭은 없어지고요. 이 마을 이름 아득이만 남았는데 청원 아득이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득이 고인돌은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미호천 유역 바깥쪽에 있습니다. 지금 청주는 청주인데 청주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에 남쪽 대청댐 부근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포함은 안 됩니다만은 청주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인데, 이 큰 무덤방을, 이건 뭐 전형적인 탁자식 지성묘입니다만 무덤을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한쪽은 벽을 화강암으로 만들어요. 한쪽은 전파남 계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전파남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떡돌이라고 그래요. 뚝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돌입니다. 물러요. 그래서 위에 무거운 걸 얹으면 이게 균열이 생길 겁니다. 오래 못 버텨요. 그런데 이게 큰 지석을 만들어서 무덤방을 만들어 놓으니 이게 견디지를 못하니까 주위를 돌로 보강을 합니다. 이 반대쪽 화강암 쪽은 보강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축조 방식으로 보면 재밌는 일이고, 나중에 살펴볼 워로동에도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충북대에서 멀지 않은 석판리라고 아시죠? 대전 가는 국도변에 있는 석판리. 이거는 이제 당초 뭐 기반식 고인돌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무덤방이 없어서 이게 아마 우리가 흔히 묘표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재단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전 가는 길 쪽에서 보면 이렇게 얕은 막과 구릉에 잘 보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요새 와서 모든 것이 분묘가 아니고 그 중에 고인돌 중에 일부는 아마 재단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역의 신성을 하는 어떤 묘표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돼서. 자, 이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호천 유역의 지성묘 유적이 60 몇 개 되는데 사실은 그 밀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상도 별로 좋지 못해서 뭐 이렇게 그 지성묘, 호서 지역 지성묘, 충청 지역 지성묘 혹은 또 중서부 지역 지성묘 얘기할 때 이 미호천 유역이 각광받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대충 그냥 조금 설명하는데 이 청주 워로동 그 국민 체육시설 있는 거 있죠? 국민체육센터인가요? 뭐 그 스쿼시장도 있고 한데 거긴데 어린이 생존 수영장을 만들다가 이제 드러난 유적입니다. 뭐 그 전부터 여기에 지성묘가 한두 개 있어서 유적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실제 이런 엄청난 유적이 나올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이 대단한 것은 모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성묘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앞서 우리가 아드기 고인돌 말씀을 드릴 때 전판한 계통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돌도 되게 쭉쭉 쪼개지고요. 그렇게 쉽게 가공하거나 그건 가능한데 취득은 가능한데 그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체가 어떤 공동묘지 묘역이라고 하면 지성묘를 쓰는데 이 축방향이 최소한 두 번 이상,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등고선이 있는 이 지도를 지금 아직 보고서가 안 나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만 제가 어저께 이 원장님한테 때를 써갖고 이제 등고선이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산사태가 혹은 또 바로 이게 천변이거든요. 범람 입구에서 이렇게 산사태나 범람을 해서 이렇게 덮였는데 그 위에 또 쓰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지구에서 우리 청주의 그 목련공원 있죠? 목련공원 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천을 따라 쭉 올라가면 2.5km 되는 지점이 있어요.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가 동남지구 유적이에요.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대형 분묘 유적이 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은 여기가 내 영역이야를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꼴짜기에 와서 왜 썼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실용성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돌구하기가 쉬워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면 뭐 민족 자료입니다만 인도네시아 가면 이제 이 고인돌 쓰는 무덤을 쓰는 사람인데 평생의 돈을 모아서 그 고인돌 절반 해갖고 그 고인돌 쓴다는 거예요. 그 돌이 위에 상석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게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보통 그 성인 남자가 한 100kg 정도 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끈다는 것뿐이지 얼마나 멀리 끈다는 얘기는 없죠. 그 얘기가 더 들어가면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돌도 몇 톤씩 나갑니다. 근데 그 돌을 끌고 오자니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분묘를 만드는데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씁니다. 이 워로동 유적의 지성묘들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만든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이런 유물들은 모양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우리가 적색 마연토기, 단도 마연토기, 더 줄여서는 홍도라고 하는 것들이 모양이 이쁘장한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이런 홍돌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골도 2개 집은 발견이 됐습니다. 뭐 형태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인골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매장이라는, 우리가 흔히 매장이라는 이 이벤트를 인간이 어떻게 이 지점에서 했나, 그리고 왜 이 지점인가 하는 것들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이론적인 설명 모형, 모델 수립이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상징으로 따지자면 끌고 내려와 동남지구에 썼어야 될 것을 월호동이라는 이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여기 또 그 다음에 요새 흔히 말하는 플레이스니스라고 하죠. 장소화, 이 장소를 신성한 장소로 만들고 기억하고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돌감을 구하기가 쉬워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징과 실질의 어떤 경제적인 요인, 노동력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의 절묘한 절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외에도 이 고인돌 외에도 고인돌보다 조금 더 이르게 사용됐을, 이른 시기에 조금 더 일찍 사용됐을 법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에 비정될 유적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호천 유역에서 발견된 몇몇 유적들은, 그런 유적들의 그 분묘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청주 황탄리 석광묘입니다. 석관이 아니고 석광묘입니다. 이 우리가 석관, 관곽은 곽 안에 관을 쓸 때 우리가 곽이라고 하지만, 이 돌무덤, 특히 청동기 시대 무덤에 있어서 이 곽은 석곽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석관은 얇은 판판한 돌로, 이걸 판판한 돌로 세워서 한 벽을 한 매 혹은 여러 매의 판판한 돌을 세워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석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강돌이나 판판한 돌을 이렇게 옆으로 쌓아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석곽묘 혹은 석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탄리 석곽묘에서 보면 이 석검의 양식이나 석촉의 양식으로 보건대 전기에 해당될 것이 거의 분명한 분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광묘가 있고요. 다음은 지성묘를 뒤이어서 가장 이 이 미호천을 포함한 호서 지역에서 많이 쓰였을 석관묘, 석계토광묘, 옹관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세 개를 묶어서 송국리형 묘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앞서 살핀 중기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매장을 담당했던 기재들입니다. 이 석관묘는 그야말로 이 관을 석과 돌로 만드는 거고요. 석계토광묘는 관은 아마 목관이었지 싶습니다. 뚜껑만 돌로 덮은 거고, 옹관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독을 분묘를 하는데, 이 옹관 같은 경우는 다음 시기에 있는 초기철기 시대에 있는 옹관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세우거나 비스듬하게 방에 눕힌 직치사치라고 얘기하는데, 직치 옹관들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 시기는 어떠냐? 횡치예요. 옆으로 누워서 합구식 옹관, 그 톡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듭니다. 요것들은 대체로 뭐 톡이 사용된 예가 한 개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주위에서 깨진 톡이편이 발견됐다 뿐이지 대체로는 돌로 덮은 옹관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시기 옹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요. 이 석관묘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묘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기에 속하는 석광묘와는 달리 이 시기가 되면 한 매의 판석이나 여러 매의 판석을 수직으로 세워서 만드는 석관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 양상은 음성 상놀이 유적이나
청주에 휴암리 있죠? 저기 그 고속도로 가는 입구, 그 고속도로 타기 전에 입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 휴암리 석관묘 유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석검하고요, 이런 길쭉길쭉한 돌 화살촉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과거에 이런 돌 화살촉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살상력이 높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 화살촉이 길이가 꽤 길거든요. 아주 긴 거는 10c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 시기가 되면 남한 전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화살촉이 너무 길어서 이게 잘 날아가질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 이것이 살상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선시대 화살촉 보셨어요? 조선시대 쇠로 만든 화살촉은 1cm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뀌어도 결국 추진력에 달린 문제지, 화살의 크기가 문제되려면 아마도 그 사냥감 같은 거에 크기에 관련될 겁니다. 그 메모드를 잡는 창끝이나 화살촉, 창은 그 날이 크지요. 그런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굉장히 상징화된 이런 화살촉과 석검들이 무덤에 묻힙니다. 석관묘에 주로 묻히고요. 석계토광묘는 한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휴암리 유적에서 요 석관묘가 나오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분묘가 석계토광묘가 있는데, 복귀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전혀 어떤 형태의 무덤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좋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옹관묘도 소수가 있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면 종종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가경동유죠. 요게 어디냐면, 청주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주 MBC 뒷산에 보면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들 있죠? 우리 뭐 전원주택 비슷하게 만든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구릉 여기저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개발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뭉뚱그려 그냥 가경동 유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어떤 적성목관묘, 후기를 대표하는 이 적성목관묘, 깊숙이 땅을 2단이나 한 번 혹은 또 대체로 2단인데 깊숙이 2단으로 땅을 파고요, 목관을 묻고요, 그 주위에 돌로 메꾸고요, 그 위도 돌로 메꿉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는 그 사람 머리만한 돌을 갖다가 막 가득해 갖고 이제 위에 깊은 그것을 다 채우고, 파진 거 다 채우고, 위에 아마 봉분이 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남아 있어서 그런데 엄청난 양의 돌을 집어넣는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늦은 시기에 전라도 지성묘나 전남이나 경남의 지성묘들은 지성묘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2단, 3단의 굴광을 하고 거기에다 돌을 채워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경영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영동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영동검이 나왔는데, 세영동검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 이 세영동검은 요새 치면 슈퍼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귀한 존재였는데 이 세영동검을 쓴 무덤들이 나타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주성리인데, 이 주성동이 아니고 오창에 있는 주성리입니다. 주성리. 여기는 토광목계가 많은데 이렇게 이쁜 거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동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자는 작은 창끝을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끝이 뾰족한 공구를 우리가 사라고 얘기합니다. 동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목관묘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시기는 아마 그 앞선 적성목관묘에 세영동검이 나오는 무덤보다 더 늦은, 청동기 완전히 끝나갈 무렵이나 초기 철기가 시작될 무렵의 무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무덤을 하면서는 앞서 취락과 주거를 얘기할 때처럼 자세한 편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들여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표 전체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이제 이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시대의 삶과 죽음의 공간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 지역의 특색을 요약하는 말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 시대는 조기부터 후기까지 청동기 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문화 양상이 빠짐없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유역 면적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적들이 그렇게 야 이런 유적이 발견됐어 라고 구경 오세요 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유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서 못 보던 것 모양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다 기존에 보던 것들입니다. 다만 전형적인 고고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각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 유형도 있었습니다. 고고 유형에서 벗어나거나 별개 고고 유형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지역이 문화적 절충지대 혹은 문화적 합성지대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까지 모두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밀도는 높지 않습니다. 밀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이 특징, 또 절충적이고 혼합적인 형태가 이 미호천 유역의 특징이 아닐까. 앞서 주변에 있는 유역들 설명했습니다. 그 지역들에는 굉장히 분명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남한강 쪽으로 가면요, 흔암 유형이 굉장히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쪽에 아산만 일대, 우리 안성천 일대로 가면, 또 금강 하류로 가면 분명하게 역삼동 또는 흔암 유형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쪽으로 가면 분명하게 가락동 유형이 있는데, 이 지역만 절충형 혹은 혼재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2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한테 느슨하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소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도 그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어떠하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가 처음입니다. 논문도 그다지 앞에 다른 분들이 썼던 논문이나 제가 썼던 논문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좀 부실했던 것이 이 지역학 강좌를 통해서 좀 한번 반성할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15년 전에 지방사 서술 지역학 연구의 경영을 비판하면서 삼체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야 여기 우리 게 최고야. 우리 게 제일 오래됐어. 우리 게 제일 커. 그게 현실의 삶과 또 역사를 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가 아닌 지역엔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산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제일 크다, 제일 뭐한다. 아니,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써서는 뭐하지만 과거에 영광을 가졌던 초기 문명 발상지 치고 지금 잘 사는 곳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자, 우리가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또 잉카 마야 이런 것은 제가 좀 그런데 마야 지금 멕시코 지역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의 대단한 굴기를 한다고 하지만 잠재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삶의 질 전체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죠. 모헨조다로 있는 거 지금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뭐 그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 아니죠? 과거 영광이 그렇게 또 뭐 우리의 삶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최고 최대 우리 조상이 그렇게 최대였던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최고만 찾다 보면 그야말로 최고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있다면 최고 빼고 나면 나머지 99,999개 혹은 99개, 999개는 다 사장되고 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강의에서도 그것을 지양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최근 청주 지역의 조사 양상은 좀 이런 삼체주의적인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 이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고 나만 어떤 지역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 혹은 훨씬 또 최자를 들어가는 말을 쓰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핀 워로동 유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또 발굴될 테크노 유적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